이미 외신에선 출마 검토 중이라고 밝히신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가능해진다면 저는 출마를 할 생각입니다. 출마를 하실 생각이다. 예. 실제 출마 선언까지 가시려면 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은 세대 교체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대 단순히 교체. 나이에 의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요. 그럼 저기 분뇨차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쓰레기차하고 분뇨차입니다. 예. 만약에 의원님 같은 인물이 온다면 좀 어떤 차로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완전 친환경 전기차. 친환경 전기차. 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럼 이제 다자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될 텐데 예. 그러더라도 대선 완주하실 겁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뭐 어디가 이쁘다고. 음.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해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대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나중에 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좋은 지도자로 생각 안 할 때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그걸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러면 너 나중에 어떻게 당선될래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요. 네. 그거 제가 동탄 선거할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동탄이 민주당 지지율이 65% 나오는 곳이거든요. 대선이라는 거는 네. 전국 선거기 때문에 유권자 지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자 구도로 가도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 3월 의원님 생일 이후 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가 가능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미 외신에선 출마 검토 중이라고 밝히신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일이 4월 31일인데요. 그때 이후여야지 출마할 수 있으니까요. 대선 날짜가.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검토라는 표현밖에 쓰진 못하지만은 네네. 실제로 가능해진다면은 저는 출마를 할 생각입니다. 출마를 하실 생각이다. 예. 실제 출마 선언까지 가시려면 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은 세대 교체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대 단순히 나이에 의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거 때 이제 당선돼 대통령을 했는데 이 사람은 확실히 시대착오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지금 시점에 계엄을 할 생각을 하다니. 근데 그와 겨루어 가지고 2, 3년째 지금 뭐 방탄이니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저는 한계성이 뚜렷하다 봅니다. 저는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은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제 엘리트 군인 출신의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집권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고 90년대 이제 민주화 지도자들이 올라섰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거치면서 민주화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끌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이명박 대통령 위주의 산업화의 영웅. 네. 그 다음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영웅의 딸 서사 뭐 이런 거였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법조인들이 정치의 전면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우선 뭐 문재인 대통령이야 민주화 운동을 하신 이력도 있지만은 어쨌든 본인도 법률가이셨고 그 다음부터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뭐 조국 이런 사람과 맞서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한동훈조 이런 분들이 등장하고 이재명 대표 당신께서도 이제 법률가이시고 변호사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들이 득세한 한 10여 년의 시기 동안에 저 사람을 잡아 넣느냐 내가 방탄을 하느냐 내가 어쨌든 이거를 시간을 지연시켜 가지고 살아나느냐 뭐 이런 게 정치의 주제가 돼버렸어요. 우리 지난 한 2, 3년 생각해 보면요. 뭐 민주당에서 보면 뭐 체포동의안 거부한다든지 그래서 또 뭐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 또 잡아놓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뭐 송영길 대표를 잡아놓겠다고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대통령은 탄핵당하는 거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문서 송달 거부하고 이재명 대표도 몇 달만 버티면 내가 우세한 위치에서 대선 치를 수 있다 해가지고 또 문서 송달 거부하고 이게 정말 반헌법적인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얘기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아주 특이한 저는 광인이라 표현하는데 광인. 예. 네. 이 정신 나간 계엄까지 하는 사람의 반헌법적인 행태 때문에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 있다면은 거기에 반헌법적인 행보를 일삼았던 다른 사람들도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네. 제가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본인 방탄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문서 송달 거부하고 이렇게 시간 끌기 지연전에서 쓰면은 본인도 반헌법적이고 네. 그러면은 진짜 쓰레기차보다 나을 게 뭐냐 이런 네. 지적한 거지만은
꼭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구습에 구태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번에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꼭 걸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기 분뇨차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쓰레기차가 예. 쓰레기차가고 분뇨차 온다. 예. 만약에 의원님 같은 인물이 예. 온다면 좀 어떤 차로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완전 친환경 전기차. 친환경 전기차. 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저기 만약에 대선 출마하시고 네. 국민의힘도 후보를 낼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 이제 치렀던 예. 19대 대선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예. 그럼 이제 다자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될 텐데 예. 그러더라도 대선 완주하실 겁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뭐 어디가 이쁘다고. 음. 네, 국민의힘이 어디가 이쁘다고 제가 국민의힘한테 뭐 어떤 분들 그런 말해요. 그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대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나중에 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죠. 지금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좋은 지도자로 생각 안 할 때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그걸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몇 년 동안 국민의힘이 기세를 올리면서 어떻게 저렇게 뭐 주변 사람도 많이 죽고 무슨 뭐 부인께서는 뭐 좀 약간 잡다한 일에 연관돼 가지고 비난받고 계시고 본인은 한 6가지 재판받고 계시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지지하냐라고 욕했던 시기가 있다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그 절대적으로 제일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네네. 내란을 일으켰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무리 이재명 대표 욕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그런 어떤 일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처럼 취급될 겁니다. 근데 이걸 옹호해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그런 기본을 포기했다. 네. 저는 사실 그러면 너 나중에 어떻게 당선될래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요. 네. 그거 제가 동탄 선거할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동탄이 민주당 지지율이 65% 나오는 곳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정석적으로 선거에 임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랬더니만 역시 동탄은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뭐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그 당시부터도 이미 마음에 안 들었고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정치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이준석이 하는 말 틀린 거 없고 밀어보자. 이게 정상적인 선거 패턴이고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 탄핵 대선 때 무슨 뭐 진영 논리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그런 게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움직임이죠. 저는 대한민국도 이제 시대 교체, 세대 교체 그리고 정치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게 잘 생각해 보면요. 프랑스에서도 했습니다. 마크롱 같은 사람들 사실 의석이 별로 없는 당으로 처음에 대선에 도전해가지고 센세이셔널 승리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오고 그래서 프랑스를 이끌고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좀 동탄 선거에서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가겠습니다. 이 동탄에서는 다자로 붙어서 승리를 하셔가지고 예. 사실 센세이션 일으키셨죠. 예. 근데 이게 사실 대선이라는 거는 예. 전국 선거기 때문에 유권자 지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예.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자 구도로 가도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동탄에서도 그러니까 어차피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저랑 그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가 제가 42% 정도, 국민의힘 후보가 17% 정도 받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합산하면 그럼 60이 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런 어떤 산술적인 합을 절대 결과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어떤 정도의 대선에서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저는 지난 탄핵 대선을 생각해 보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막판에 표가 좀 붙어가지고 20%대 득표를 했지만은 선거 내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3% 막 이랬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런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13% 이럴 때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또 반대로 제3지대 후보로서 막 1등까지 올라오고 그랬어요. 30-40%까지. 근데 그걸 유지하지 못한 거는 뭐 또 안철수 후보 캠페인에 어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이 국민들은 대선을 앞두고는 유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모델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겠습니다. 뭐 이런 예상을 좀 좋아하실지는 안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다면 혹시 어떤 후보가 나올 건지 좀 예상이 가능하실까요?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지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짠물. 예. 네, 이게 제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대표로 있을 때 했던 건 뭐냐면 최대한 그 유동적이고 그리고 또 젊은 유권자들을 많이 당에 들여와서 그 소금물의 농도를 낮추는데 이렇게 뜻이 있었다고 본다면은 저를 쫓아내고 국민의힘이 간 흥보는 완전히 극우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우리가 소금을 빼내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물을 많이 타가지고 농도를 낮추고 그래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정도로까지 낮춰야 되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젊은 유권자나 이런 사람들 개혁신당으로 이탈하고 그래가지고 물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금기가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홍준표 의원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홍준표 시장. 예. 네. 그리고 대중적인 민심 기반의 정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인지도와 그리고 또 서울시장으로서의 무게감으로 대두될 테고요. 그래서 민심의 오세훈과 그 당심의 홍준표의 대결이 아닐까. 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6월에 저희 정치부랑 인터뷰를 좀 하셨는데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2021년 패싱 입당을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개혁